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메갈로유스에서 민사법 전임하고 있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강의, 변시변모 기출 강의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제가 뵀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수강생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알게 돼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험생 강의가 종합반이 있는데 1년이 좀 안 되는 코스죠. 4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로3이 됐고 근처 학교거나 아니면 지방이지만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고 아예 여기 와서 살다가 수업만 딱 듣고 오는 거예요. 3학년 때.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제시 이상이면 어차피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종합반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수강생이 현장이 한 130명 정도가 140명 정도가 있고, 이제 단과반이 한 10명, 여기 150석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데, 그분들은 1년 동안 제가 하는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기본 입문 강의만 빼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제 강의를 한 10개쯤 듣나? 강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평가를 했을 때 이 강의가 정말 만족도가 제일 높았어요. 변시변모 기출 강의가. 그래서 물론 수험생의 입장과 혹시 이 중에는 2학년에 올라가는 분들, 뭐 3학년 올라가는 분들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강의에 이제 만족했던 부분이 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이미 듣기로 하신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좋은 점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뭐 잘못 활용하면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변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변시 기출문제가 변시 모의고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의고사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3회분씩 하는데 11년, 12년은 합쳐서 3회분이라서 요게 몇 회분이냐? 24회분이 됩니다. 1년에 3회분씩 해서 8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9년이지만 처음에 2년은 3회분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변시는 8회까지 됐고, 이 수업의 참 극적인 측면, 이 수업을 하다가 변시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말미에 항상 올해 변시 해설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변시 해설을 어디다 올리진 않거든요, 잘. 근데 이 강의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해설을 해드려요. 한 일주일 안에. 그래서 제가 어디 안 올리니까 학생들이 변시 해설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변시가 나오면 해설을 내가 올려야 되는가, 뭐 신문 뭐 이런 데다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설하고 정확한 강의는 이 강의 말미에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지 하면 이제 9회인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8회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32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변시가 9회 변시가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33회가 되죠. 편의상 32회로 하면 민사법이 몇 점이죠? 사례형이 250점이에요. 곱하기 8회 하면 8000점입니다. 자, 올해는 이제 9회가 내년이라 하지만 2주 뒤에 시험이 있는 거고, 2, 3주 뒤에. 여러분은 뭐 그 시험을 보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고, 10회 변시를 준비하시는 거겠죠. 1년, 아니면 11회, 2년 정도가 남은, 아니면 휴학생들은 좀 더 남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1년 뒤에 변시를 본다고 한다면 주어진 정보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소위 기출문제라고 부르는 선택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사례만 모아도 8000점이 있는 거예요. 8000점이.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750점 3회분이 더해져서 9000점이 됩니다. 변시까지 해서. 자, 이건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면 시험 문제는 100점 문제를 1시간 동안 풀도록 돼 있어요. 정말 빡세게. 시간 모자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거 막 써가지고 답을 대충이라도 날려 써서 내야 되는 시간이 1시간인데, 이 100점짜리를 공부하려면 글쎄요, 뭐 3시간도 좀 부족하고 한 3, 4시간 정도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풀어보고 해설 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혼자 해설을 보면서 기본소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3, 4시간 걸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100점에 1시간씩이면 이거는 80시간 동안 공부하는 분량인데, 이게 3, 4시간이면은 300시간 정도의 분량인 거죠, 공부하면. 300시간은 하루에 내가 학교도 안 다니고 다른 것도 안 하고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도 사람이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매일 6시간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2달이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2달 가까이. 뭐 일요일날 좀 쉬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2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본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잠깐 찾아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고 사례형만, 선택도 못 봐, 기록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2달 동안 하면 다 봤다,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는 기출문제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수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그 정보를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들을만 했다가 아니라 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려면 저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 강의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오늘 제가 OT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머릿말 부분을 지금 읽으면서 하진 않겠지만, 이 머릿말은 제가 되게 열심히 쓴 거예요. 그래서 머릿말을 꼭 좀 읽어주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머릿말을 한 번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제가 수업을 왜 저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런 동일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못하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의 기본서예요. 여기에 모든 걸 담아놔야 되고 이거를 3번, 4번, 5번 이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수험 기간이 1년이나 2년 남았다 그래도 이걸 그렇게까지 반복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과목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선배들의 상황을 보면 이 중에 최근 3년치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 최근 3년치에서 나오기로 약속한 적 없고요. 과거 문제 중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변호사 시험은 그 해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 너무 그대로 내면 이게 뭐 EBS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너무 그대로 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거랑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걸 3년치만 보겠다, 변시만 보겠다, 변시만 보자니 어때요? 똑같은 건 또 안 나와요. 변모만 보자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많고 변모 문제 중에서는 정말 거지 같은 문제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도급이거든요. 도급? 그렇잖아요. 그 법전협에서 특정 교수에게 도급을 주는 거예요. 시한은 또 준공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막 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교수님의 정말 용안을 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문제가 있고 교수님의 정말 면상을 보고 싶을 정도로 그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제 OT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교수님들이 들으면 좀 그렇긴 한데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이따위로 내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제가 미친 듯이 구별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열심히 제가 말하는 거 남겨놓으셔야 돼요. 일단 점 있고 별 하나 별둘 별 세 개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별 하나 별둘 별 세 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1등급 문제는 제가 뭐 1등급 2등급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지만 편의상 3단계로 나누면 너무 문제가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예상되는 게 있어요. 출제되는 게.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닌데 빈출 쟁점이고 기본적인 걸 정리하기에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의 최대 목표고 그걸 따로 누군가한테서 듣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혹시 이런 강의가 있다 그래도 강사가 그냥 뭐 본인이 좀 설명하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하다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섞을지 몰라도 저는 뭐 정확하게 3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드릴 테니까 버리는 문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미니멀리즘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줄여야 돼요, 양을. 그래서 이 중에 줄일 내용들을 줄이고 어떤 문제는 15점짜리 내가 이건 자백의 요건에 요거를 해서 푸는 문제라고 말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 생각할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거는 바로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시간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는 변호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 사례형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면 이 부분이 지금 이미 변시에 기출이 된 부분이라고 쳐보자고요. 여기가. 자, 그런가 하면 이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변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이 바쁘니까 문제 부탁하면 변시에서 나왔던 걸 그냥 반복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변시도 너희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 이러면서 이걸 출제하고 새로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뒤에 변호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랑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 하면 이건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은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매 3교시는 살짝 그게 좀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냥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테마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 강의가 되는 거죠. 그때 이런 것도 좀 다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기출문제 다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보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강의를 5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5년 동안 제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변시고 변모고 깨끗해. 기출문제 분석포에 아예 없어. 최신 판례도 아니에요. 90년대 판례, 2000년 초반 판례인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적어도 2019년하고 작년 2018년에 모의고사를 3번 보잖아요. 그리고 고사에 변시가 있었죠. 총 7번이죠.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출문제 분석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매년 여기 추가해야 돼요. 새로운 쟁점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사행위 취소와 대상청구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행위 취소와 대상청구권. 되게 낯설 수 있는데 기출문제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전혀 안 유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발표 3개를 해요. 수업 시간에. 요번 마지막 모의고사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 살짝 자랑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돌린다고 해서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이 많은 거를 3년치만 보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뭐 여기 과거 것도 있고 여기도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 3년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봐야 돼요, 결국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따가 수업 계획을 말하겠지만 너무 과거의 판례들은 조금 줄여서 그냥 핵심 쟁점이 뭐가 나왔는지 수준으로 좀 빨리 처리해 버릴 거예요. 뭐 진도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 수업의 목적은 그래도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늘 별표 3개 했던 것들은 여기서 말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강력한 예상 문제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을 하다가 변시가 진행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몇 개 나올 거예요. 뭐 많이 나오면 난 신나는 거고 조금 나오면 좀 아쉽지만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예상 문제의 확률은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변모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변모에서 변시에 나왔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진짜 볼 필요 없는 거, 이건 도대체 이딴 문제를 왜 내고 앉았어? 뭐 지책에서 냈네? 이거 버리면 여기가 진짜 알짜배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건 제가 주제별로 구별한 그림이라고 쳐봅시다. 뭐 유치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유치권과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게 제가 2년 전에 여기 있던 거예요. 유치권과 강매 개시결정.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데 이제 일로 간 거예요. 변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쟁점별로 제가 이런 표가 있다면 이거랑 상관없이 스킬이라는 게 있죠. 이거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변론주의와 공동소송인 독립변칙 뭔지 아시죠? 피고가 뭐 통상의 공동소송인 3명이 있으면 뭐 내가 주장하면 얘가 주장한 건 아닌 거고, 마이크 이거 또 이러죠? 내가 주장하면 얘는 주장한 게 아닌 거고 얘도 주장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는 변제항변했는데 소멸제항변 안 했고 얘는 소멸제항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여러 명 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 넣어버리면 변론주의는 알지, 우리가 공동소송 독립변칙 내용은 아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스킬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연습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걸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떤 건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핵 중요해서 챙겨 놓으셔야 되는 주제가 있고, 어떤 건 연습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분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중한 데이터가 될 거고, 무슨 내년 변시가 나오거나 내년 모의고사까지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 어쨌든 내년 변시랑 모의고사까지는 데이터에 들어오실 분들이잖아요. 지금 2주 뒤에 시험 보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그럼 내가 요번에 했던 정보가 조금은 바뀔 수 있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런 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진도표는 밖에 있는데 지금 뭐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1교시 끝나고 보시고, 1교시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저기다가 민법, 민소 두 문자를 좀 정리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두 문자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하면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진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그 6년치 모의고사를 먼저 볼 겁니다. 6년치 모의고사를 보면 최근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변호사 시험을 볼 거예요. 변호사 시험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변시 대비하려고 주로 앉아 계신다면은 최근 6년치에 나온 변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그 문제에 녹아 들어간 쟁점은 다시 나오겠죠. 그 쟁점은 따로 나오는데, 소쟁점들은 나오는데 그 뭐 가불병 사례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변시 모의고사를 좀 편견 없이 보셔서 중요한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변시를 볼 때는 좀 정보 취득 차원에서, 그리고 참고로 변시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시가 어렵고요. 변시 모의고사는 조금 약간 문제를 무성의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조금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변시는 문제 좀 공들여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과거의 변시, 약 1회부터 4회까지 변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도 숨어 있지만
그때는 로스쿨이 처음 생겨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내지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건 어떨까? 기록형처럼 사례형을 내볼까?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배점도 좀 이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거의 변시 문제는 뭐 보거나 하는 것보다 뭐가 나왔다. 그리고 제가 말로 어떤 사례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변시는 요약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안이 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얍삽이로 공부를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모의고사나 과거의 변시를 정리하다가 맨 마지막쯤에 종강일이나 종강일 직전에 이번 변시 9의 사례형을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머릿말은 여러분이 꼭 좀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진도표가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 이 진도표 허접하죠. 이게 아무 주제가 써있지 않아요. 여기에,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법정지상권과 상계가 아마 채워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따 수업하는 거 보고 한번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일지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그날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 그걸 괜히 알려드려서 그 부분을 예습하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너무 기초가 부족하면 사실 해오긴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예습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예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교재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원문이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는 원문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오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수업을 하다가 이게 원문이 어떻게 돼 있었죠? 뭐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으니까 혹시 노파심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원문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가져오셔도 되는데 해설편만 가지고 오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은 그날 푸는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풀어온다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이랑 병행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민법에 올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최소한 문제를 읽고 대강의 쟁점을 단어 중심으로라도 메모를 하고 오셔서 문제를 읽고 오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제 해설판에 있는 요약된 문제를 읽고 오는 게 이제 만약에 익숙해지시면 처음에는 원문을 보기 전에는 제가 어떤 관점에서 요약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얘기를 듣다가 나중엔 여러분이 문제 요약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험생들이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원문을 볼 필요가 없어서 근데 이 문제 요약이요 어떤 원리로 요약했는지만 별거 없어요. 잠깐 아시면 원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 말이지? 해서 원문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대로 거기다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문제 요약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는데 다만 그래도 처음에는 시험 보는 연습처럼 제가 일단 권해드린 거는 문제 원문을 읽고 여러분이 쟁점을 좀 파악해 오는 거고 가능하면 하루에 다루는 문제가 많아서 전날하고 이러면 조금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당일날 오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후에 여기 또 베이직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자리가 좀 없어서 아마 독서실이나 집에서 보시고 그 강의가 5시 반 40분쯤 만나거든요. 40분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오시려면 아마 집에서 좀 풀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할 걸 그날 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어떤 문제를 좀 기억을 좀 남겨오셔서 제 얘기를 들 때 조금 더 매끄럽게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읽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저는 시뮬레이션 하듯이 풀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여기서 뭘 적어야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뭘 적어야죠? 뭐가 떠올라야죠? 그럼 본인이 실제 문제를 읽을 때 그 읽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걸 써놓으세요. 문제에다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쟁점을 못 떠올리지? 자,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의 예습은 문제를 미리 읽고 오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례를 풀어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1교시, 2교시는 사례를 풀어드릴 거고 3교시는 여기 나왔던 쟁점 하는 게 좀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쟁점을 가지고 로민정이나 로소정으로 나갈 겁니다. 쟁점을. 근데 초반에는 좀 민법 중심으로 좀 할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민사소송법을 여기서도 당연히 해설하다 보면 민법 민소위가 나오겠죠. 나오지만 그래도 민법을 좀 앞에 좀 해드리다가 나중에는 민소랑 민법이랑 섞어서 좀 해드리고요. 이때 제가 다뤄드릴 주제는 지금 완전하게 클로징 돼 있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최소한 해야지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다뤄드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다뤄드릴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남는 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좀 하고 싶다. 뭐 약간 지금 무슨 학교 수업 같은데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말미에는 제가 정말 다뤄야 될 건 다 다뤘고 이제 좀 더 뭘 해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혹시나 이게 현장에서 또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없으면 제가 추가할 건 많아요. 제가 다룰 주제는 많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넣어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여기서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기본서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독립당사 참가를 공부 잘 안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서 아 내가 구멍이 좀 있구나. 전체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이 빠졌구나. 이걸 본인이 표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와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난 이 내용을 모르는구나. 제가 막 당연하게 그 요건이 뭐죠? 1, 2, 3, 4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처음 들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상은 입지 마시고 지금 기껏해야 3학년 올라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물론 제시하시는 분들도 뭐 예외적으로 계실 수 있지만 민법과 민소의 중요 모든 쟁점을 다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기출됐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에요. 이거는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제가 읽었습니다. 뭡니다. 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죠? 라고 할 때 안 떠올랐다 그러면 안 떠올라 뭐 별표를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쟁점은 파악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쟁점 찾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아예 이게 예를 들어서 동시행 항변의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럴 수 있죠.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쟁점을 찾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수 기재. 이 쟁점에서는 이 말이나 이 판례가 기재돼야 되는데 동의안까지는 찾았는데 여러분이 그 판례를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점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안 쓸 생각이었으면 뭔가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호흡의 기록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 강의에서는. 물론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해와 제 말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만 표시도 한번 지나가 놓으면 못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꼭 표시하셔야 돼요. 이 강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강의는 되게 정보성 강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정보를 그럼 제가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모든 강사를 통틀어서 아마 이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을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책임은 못 지지만 매년 전체 선택형 기출문제 변시 변모, 전체 사례형 변시 변모, 전체 기록형 변시 변모를 다 푸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풀다 죽을 것 같아요. 다 풀어요, 다. 그러면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저도 내년 되면 까먹고 이게 나왔던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머릿속에 좀 많이 살아있긴 해요. 근데 뭐 단점은 제 생각엔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뭐 갑자기 고백을 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매년 또 리뉴얼을 하는 거죠. 또 풀고 하면 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제 감각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점 기준표 다 봤어요, 제가. 그게 보시면 돼요. 채점 기준표 다 있고, 다 봤어요. 채점 기준표는 말이 참 금기어인데, 대외비라서. 저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있고, 그걸 보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채점 기준표도 조금 문제되는 게 좀 많은데, 제가 채점 기준표가 이렇다라고 책에 쓸 수 없어가지고 채점 기준이라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한 글자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당시의 채점 기준은 그거는 어떤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준표라 그러면 다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OT라 좀 그런데. 그래서 요 부분 쟁점을 찾았지만 기재하는가.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오류 결론에 있어서 난 쟁점도 알았고 나 여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거 되게 잘하는 데인데 근데 답을 틀렸어. 하나 딱 놓쳐가지고 답이 틀렸어. 긍정인데 부정으로 이거는 지금 뭐 사실 이게 답이 틀릴 정도면 이것일 수도 있는데 내용수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분법으로 내가 그냥 공부가 부족하다와 내가 이 동적인 사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나의 취약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취약할 거예요. 이 문제들은 다 어렵고 정말 힘들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사람이 취약점을 직시하고 그걸 체크해서 없애는 사람이 실력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자 이것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지금 이 강의가 기출문제 강의인데 제가 머릿말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기출문제 강의를 이것만 계속 반복했을 때 민법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멀리 써놨는데 결국은 기본서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보는 기본서. 저 같은 경우는 로민정이지만 어떤 기본서가 됐든 김준호 교수님 책일 수도 있고 다른 강사의 책도 좋고 자기가 기본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모든 것이 수렴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8년간 변시 모의고사를 내셨던 수급인 여러분들, 그죠? 교수님들. 출제 수급인, 맞아요. 도급이에요, 도급. 일을 완성해서 내는 겁니다. 그분들끼리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야, 다음 주까지야? 조교가 일단 문제 몇 개 뽑아와봐. 변시 중에 쓸만한 거 한두 개랑, 변시에서 그러면은 내가 공동저당권을 내면은, 그러면 채권에서 내가 하나 만들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시간이 많아서, 자, 이번에 8년의 역사가 됐구나. 이제 9년 차다. 그동안 어떤 변시 모의고사가 나왔지? 학생들이 이런 것만 풀어봤고 정말 중요한 요게 안 나왔구나. 요걸 모의고사에 첫 등장시키자 하는 분들이 정말 가끔 계세요.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와,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 정말 중요한 거 왜 한 번도 빛을 못 봤지? 하는 거 맨날 선택형만 나오고 선택형엔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를 내시면 와, 이분은 진짜 열심히 내신 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말 훨씬 적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뭐 개뿔 별 문제도 아닌데 변시 한번 나왔는데 변모에 4번 나와요. 갖다 그냥 베끼니까 생각 없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훌륭하신 교수님과 좀 아쉬운 교수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다 반복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도 못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4번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꽂힌 거야. 그 교수님이 그 문제. 그냥 그 다음 사람도 또 꽂히고 그냥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이렇게 손질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완성되면 이 강의에서는 민법 실력이 오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혼자 봐가지고는 그게 꼭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출문제 머릿말은 조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렵긴 할 거예요. 민법 민소가 섞일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개강 문제를 좀 드렸고 근데 오늘 그냥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는 이번에 2014년 모의고사가 한번 읽고 오라는 예습 내용이 사실은 게시판에 어제 밤에 올렸어요. 제가 그래도 근데 뭐 안 읽어오신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조금 천천히 읽을 거예요. 조금 진도를 다 못 나가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이 진도가 뭐 조금씩 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있으니까 요 순서로 나가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회분 정도, 그죠? 사실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 500점입니다. 500점. 2시간 공부 분량인데 빠른 속도로 훑으려고 해도 2시간이란다. 뭔 소리요? 500점이니까 5시간이군요. 예. 그래서 5시간 분량이라서 그거를 여러분이 빠르게 읽고 쟁점만 체크하고 뭐 답안지를 안 써도 2-3시간은 걸릴 거예요. 절반은 걸릴 거예요. 그죠? 5시간짜리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쟁점만 잡는데 5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답안지 쓴 것도 아닌데 답안지 쓰는 시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교재에서 188페이지 교재가 이제 개정이 되면 페이지는 달라지겠지만 강의 듣는데 어떤 무리한 점은 없을 겁니다. 2014년 6모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책이 4월 정도에 개정이 되긴 할 텐데 5월이나 좀 늦으면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고 정오표를 좀 드릴 거고 개정되고 그 다음에 뭐 4회분 추가되는 거야 이제 변시랑 요거 그게 추록이 판매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추록이 뭐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록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추록을 드릴 거고 프린트로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개정판을 살 필요는 없게끔 할 테니까 다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좀 제가 책을 냈지만 각주를 좀 더 쓸 건 아쉬운 부분은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적어 놓으면 뭐 개정판을 살 필요가 없겠죠. 가끔 뭐 제 책에 약간의 오타나 오류도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요약부터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입니다. 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또 텐션도 많이 오래가기 어렵겠지만 풀듯이 좀 해주세요. 같이 풀듯이.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갑은 소유 A 토지 지상의 B건물 신축에서 우리는 갑이 2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등기 신축 건물은 정말 많은 쟁점이 있죠. 토지 건물을 을병에게 매도 2명 나와서 살짝 짜증날라 그랬는데 어쨌든 2사람이든 1사람이든 둘 다 팔았는데 A 토지는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B 건물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등기니까 미등기 상태로 있겠죠. 근데 을병은 정한테 돈을 빌리면서 토지는 자기들께 맞잖아요.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기본이 부족할 경우에 좀 이렇게 제가 독촉을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자, 그림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파악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그림을 그려봐야 값스와 자기가 신축했으니까 값스인데 이걸 한꺼번에 팔 땐 전 이렇게 하지만 따로따로 써서 을병으로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등기를 했으니까 어포스트로피지만 여기는 미등기니까 소유권이 없는 상태고 근데 토지 부분에다가 값이 아니라 누구야? 정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여기서 그냥 쟁점이 하나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안 나왔으면 그걸 다 해놓으란 말이에요. 표시를. 그죠? 토지는 여기 소유인데 건물은 여기 소유잖아요. 나중에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삼용적 법정자산권에서 뭐 문제가 있겠죠. 그죠?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뭐 써놓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 설정에다 밑으로 빼서 동일인 X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문제 풀 때.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요런 간단한 요약법도 배우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표시하고 필기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을병은, 자, 전액 변제를 이유로 정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죠? 경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저당권 말소하래요. 전액 변제했대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전액 변제에서 저당권 말소 구하는 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런 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전액 변제했으니까 내 소유물인데, 이 저당권은 방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변제를 이유로 한다고 할 때는 뉘앙스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는 전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를 냈음에도 교수님이 완전히 중요한 걸 빼먹으시는 바람에 물청인지 채청인지 1도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자, 이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까지가 공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밑에 문제 보면 공통 플러스, 오른쪽에도 공통 플러스니까 이게 좀 문제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공통이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허무해요. 15점짜리인데. 참고로 2014년은 나름 과거예요, 여러분. 5년 더 됐죠. 이 당시에는 배점이 약간 인플레가 있어서 점수가 조금 컸어요. 근데 뭐 적당할 때도 있고 제가 적당한 배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15점 정도 괜찮아요. 이건 배점이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정이 너 8천만 원 안 갚았잖아. 그랬더니 법원이 5천만 원 안 갚았네.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쟁점이 뭘까요? 무조건 말소하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을 변제를 안 했을 때 5천만 원을 지급하면 말소하라는 판결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 쓰면 2줄이에요. 그죠? 15점은 몇 줄입니까? 20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백을 빼도 몇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쟁점 2개를 찾아야 됩니다. 처분권주의, 장래행위소예요. 그리고 미청필이죠, 그건. 처분권주의는 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해달라는데 조건부로 해주는 것도 질적 일부 인용이고 이거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넘어가지만 법학의 답안지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문제를 베테랑 유아인의 유명한 대사 또 얘기합니다.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삼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거 혹시 처분권지 위반 아닌가? 우리 판례는 자신있게 판례라고 쓰세요. 제 책에 판례가 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건 무조건 판례라고 여러분들 써야 되는 거예요. 판례는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단순이행 청구 안에 선이행 판결이 들어있고 이건 처분권지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장래이행소입니다. 장래이행소는 뭐냐면 5천 변제하면 말소하라고 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청필을 당연히 외우고 계시지 않나요? 미투임기, 미투임기라고 두 문자를 드렸습니다.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등 태도에 비추어 나중에 장래 임의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우리는 미청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청필이 다투는 게 누가 다퉈요? 피고가 8천이라고 뭐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청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피고 정이 5천이 미변제라고 다퉜어요. 근데 실제로 5천 미변제예요. 그럼 미청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안 판단과 본안전 판단을 섞어버린 건데요. 지금 미청필은 본안전 판단이에요. 다툼이 존재하면 무조건 미청필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실제로 맞았다는 거는 본안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뭔가 다툼이 존재하면 다 미청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미청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사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리얼로 생각해 보세요. 미청필은 본안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제가 일부러 기록형 청구치랑 좀 유사하게 써보려고 애는 썼어요. 똑같진 않아도 지급받은 다음이죠.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기록형에서. 그랬을 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입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개 짚어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다 별표 1개 정도 할 정도 되는데 그냥 안 할 거예요. 별표 1개 제가 얘기 안 할 거고 2개짜리나 3개짜리는 얘기할 거고 이거 뭐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인데
두 개 쟁점 잘 찾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미청필을 근데 왜 따지죠? 원고들은 미리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장래행소도 아닌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메모해 놓으세요. 원고들은 현재 행위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장래행위소가 얘네 포함되어 있기로 판단한 이상 미청필을 그냥 법원이 알아서 검토를 해야 돼요. 원고들은 자기들이 미리 청구한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미리 청구하는 판결로 가려면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생각날 때마다 어드바이스를 할게요. 사내 집에다가 미청필, 미투 임기 이거를 막 밑줄 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말리진 않을 텐데 이 사례집은 표시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형광펜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로 수험생들한테 강의한 걸 그대로 가져오고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해서 와요. 이게 뭐냐 하면 스토리라인만 치는 거예요. 노란색은 문제고 뭐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청필은 여러분 기본서에다 밑줄 쳐야지. 미투 임기는. 그래서 뭐 한 번 더 밑줄 치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책인지 사례집인지. 여러분 지금 사례집을 보고 있어요. 사례집에서는 사례집의 가치만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 판례는 진짜 내가 너무 모르겠다 하면은 뭐 밑줄을 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책에다 기본서처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스토리라인 중심으로 가고 미청필 못 외웠어도 집에 가서 외워야겠다. 집에 가서 내 기본서 박성수 기본서 한번 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그럼 보시는 뭐 민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2개. 저의 내년 예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연 2주 뒤에 나올지. 근데 제가 예상한 게 너무 많아서요. 하나는 걸릴 거예요. 너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다 예상 문제라고 해서 학생이 듣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요. 예상 문제가 60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얻어 걸리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자, 별표 2개짜리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냐면 저당권 말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관법지구 366 법지구 하나도 관심 없고 지금 소송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저당 소송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변시가 모의고사지만. 원고 을병이 이겼답니다. 근저당 말소되겠네요. 정의 항소했어요. 근저당권자가 왜 이거 말소합니까? 얘는 아마 변제가 안 될 것 같다거나 이러겠죠. 항소심 계속 중 병은 자기 지분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알아. 자, 이렇게 양도한다고요. 공유 지분을, 토지 지분을. 항소심 중에. 혹시 여기서 떠올리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민사소송법. 분명히 양도하고 소취해야 할 걸 예상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제소금지입니다. 제소금지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이겁니다. 변시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변모에 여기 한 번 나왔나? 2번 나왔나? 그래요. 소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을은 남아있는 을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2분의 1만 기반해서 말소를 하려고 했는데 2분의 1을 샀으니까 판 사람은 나가고 얘는 이거를 청구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전체 말소하라고. 사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얘들은 소유자죠. 소유자 중에 2분의 1 지분권자는 혼자서 전체를 말소하라 해도 돼요. 근데 이 사건은 마침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2분의 1 샀습니다, 판사님. 저 2분의 1 지분도 추가할게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추가하는 부분이 어떤가? 문제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표시해야 됐었던 건 항소심 계속 중이에요. 민소 문제는 항소심 계속 중인지가 정말 중요한 표시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얘가 양도를 받아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항소심을 보는 순간 다시 앞에 보면 1심에서 을병이 승소했다는 말은 본안 판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각하 판결이라면 본안에 관한 판결이 아니지만 그럼 여기까지가 완벽하죠?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취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병이죠.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병이 취하했고 얘가 그걸 추가했으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 제소금지 오늘 3교시 다뤄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거예요.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익 동일,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취하한 놈이 새로 초를 제기할 것. 이게 금지되는 거예요. 제소금지. 제소금지는 올해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 번도 변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셔야죠. 올해 변시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올해 안 나오면 여러 번 할 때 진짜 더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3년째, 4년째 말할 때도 많아요. 올해도 안 나왔네요. 이러고 이 정도면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뭐 이렇게 막 진행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해요. 자, 여기서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당속에는 뭐지? 중복소송금지죠. 기판력은 뭐예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물론 작용국민이라는 것도 있지만 요 주관적 범위랑 요 당사자 동일이랑 요 당사자 동일 다 어때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무조건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1심 정현석이면 2심도 정현석이 돼요? 뭐가 있어요? 변론 종교로 쓴 개인이 있잖아요. 변론 종교로 쓴 개인에는 뭐가 있어요? 소송물 자체를 산 사람이 있고 계쟁물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쟁물만 산 사람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 되어서 주관적 범위가 미치기 위한 요건은 뭐예요? 전소의 소속물이 물청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돼요. 저는 이거를 대추승선이라고 하는데 대위소송, 축심소송, 그 다음에 승계인, 그 다음에 이게 승계인인가? 선은 선당. 얘들이 뭐냐 하면 사람은 별개 인격체인데 당사자 동일로 취급되는 애들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대충 보시고 지금 이건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용 강의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아야 되는데 보세요. 병과 을은 다르지만 병이 취하고 을이 제기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본안에 관한 승소 판결하고 취하를 했는데 얘가 이걸 이어받아서 계쟁물인 2분의 1 지분을 이어받았죠? 근데 전소가 뭐예요? 물청이라는 걸 교수님은 전제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말소 구하는 건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서는 물청인지 채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답안지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건 검토도 안 합니다. 그냥 이것만 검토하세요. 권리보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물론 여기에 주제긴 해요. 권리보이 주제긴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푸는 것 중에. 민소인데다가 민소 중에서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자기 걸 추가하는 청구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좋아요. 교수님이 이게 빠진 건 정말 원망스럽지만 그 마지막이 백미예요. 정의 뭐라고 말인지 들어보세요. 을 너는 전부 이기지 않았니? 그리고 너는 병의 특정 승계인 아니니? 그러면 청구를 이렇게 이따위로 변경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읽을 때. 1심에서 네가 전부 승소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라고 하고 전부 승소했으니까 지금 누가 항소한 거예요, 여러분? 정이 항소했죠? 그러면 을이 2분의 1을 추가하는 게 뭘까요? 부대 항소예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이 항소해서 올라온 항소심에서 자기 청구 취지를 늘리는 것은 부대 항소입니다. 예, 부대 항소예요. 전부 승소한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부대 항소로서 할 때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대 항소는 사실 비항소설, 항소가 아닌 거죠. 미치겠죠, 어려워서. 이거 원문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별표 내가 얘기 안 했나? 별표 2개 하시고요. 예상 문제고요. 문제도 너무 좋고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저는 쟁점 찾기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문제 처음에. 쟁점을 못 찾아요. 제소금지도 못 찾고요. 전부 승소했다는 말이 뭐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민소 문제에서 너 전부 승소한 거 아니니라는 문제는 무조건 상소이익 문제예요. 상소이익은 전부 승소한 사람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니까. 근데 거기서 부대 항소를 찾는다? 오지게 어렵습니다. 위법하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나 답안지는 차분하게. 청구 변경의 일반 요건을 씁니다. 관절사지라고 제가 보통 말하는데요. 그건 대충 보시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청구를 변경할 때는 청구 기초가 동일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서 안 보고 답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강의는 마상 특집이에요. 계속 상처를 입힐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매 분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한 분 정도가 환불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만해! 이러면서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 상처를 줘!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 나가면서 제가 너무 듣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버티고 건물에서 여러분 진짜 존버 버티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회식도 한번 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말 못하잖아. 그죠? 근데 민소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청구기초 동일성 말해봐요. 동일한 경제적 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동일한 경제사실이나 생활사실에 관해서 분쟁의 해결 방법만 달렸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민소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답안지를 그러니까 못 채우는 거지. 그걸로 2줄 채우는 건데 지금 못 채우면서 전 왜 못 채우죠? 안 외웠으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그게 실력이 없는 건데 안 외워서 그런 거 안 외워서. 이 정도 독서를 할지는 몰랐죠. 초반에만 좀 그렇게 할게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동일한 생활사실 경제학사.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밑줄을 안 쳤으면 좋겠는데, 뭐 가볍게 좀 치세요. 집에서 이제 기본서 이게 다 있잖아요. 뭐 누구 책을 봐도 다 있어요, 이거는. 해결 방법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옆에 보겠습니다. 다만 을은 전부 승소를 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그 요건은 일단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쓰는 거예요. 청구 취지 변경 위법하다 그러면 청구 취지 변경 요건을 써야죠. 관절사지 문제 없다 끝이에요. 여긴 뭐 배점도 없겠죠. 근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람이 왜 항소심에서 확장하냐,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 상소이익 문제인데, 판례 있죠? 전부 승소자가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 전부 승소자가 지금 이미 항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이 항소한 거예요. 거기서 확장하면 이걸 부대 항소로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건 항소가 아니니까 비항소니까 항소이기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쳐냅니다. 진짜 답쓰기 어려워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을이 특정 승계인, 이것도 말 되게 무성의하게 하지 않아요? 넌 특정 승계인이니까 안 돼. 이게 뭔 소리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소금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불친절한 문제예요. 좋은 의미에서 불친절한 문제입니다. 제소금지를 쓰셔야 되고요. 당소권번이 요건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문제는 없으나 당사자 동일이, 자, 말씀드릴게요. 체기표에 없습니다. 당사자 동일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당사자 동일, 계쟁물 승계일은 전소 소송물이 물청이면 변종우 승계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기판력 판례죠. 그렇다면 제소금지에서도 당사자 동의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판단하겠다. 특히 사안에서 이 소의 소송물이, 그러니까 1심에서 했다가 병이 취하해서 내다버린 소송이 물청이므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건 채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본인이 성의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내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2분의 1 지분의 특정 승계인은 동일한 당사자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저도. 권리보익 동일, 주제는 이거예요. 교수님도 여기에 모든 배점을 놓으려고 했던 거죠. 허재가 불공을 드린다. 라는 두 문자 파티예요. 허재 불공. 권리보익도 동일하면 이렇게 취하해놓고 임마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권리보익이 다르시군요. 다 똑같은데 새로 소를 제기하실 필요가 꼭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판례가 4개예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어서 취하했다가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제소를 해야 되겠죠. 1심에서 패소되고 취하한 사람도 확정이 아니라 재침해. 얘가 침해를 안 하니까 내가 취하인데 또 다시 침해하면 해야 되겠죠. 불이행. 자기가 뭐 약정해 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취하했는데 약속을 불이행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마지막 이거 공유 지분 양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판례 스토리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냥 간단해요. 판례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병이 팔아서 나간 거, 취한 거는 을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당사 동일로 봐도 을이 취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소금지의 제도 취지. 아니 뭐 꼰무처럼 꼰대처럼 이렇게 제소금지 뭐 좀 제도의 취지를 말하느냐. 민소에는 제도의 취지가 고스란히 판례의 논거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제소금지 취지는 뭐예요? 내 앞에서 무용을 하면서 날 농락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동안 했던 법원의 노력과 비용을 무용화시키고 종국 판결을 당사자 개인들이 어떻게 되게 권위주의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농락하냐 이렇게 하면서 농락당했다는 게 제소금지입니다. 단어 그대로 농락 이렇게 쓰세요. 맞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그 말은 없지만 소치하에 책임이 없고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를 농락했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 아쉬움도 있고 정말 좋은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단문 수준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문제 요약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그냥 연필이나 볼펜을 이렇게 그어버리거든요. 요거는 좀 시간이 없으면 넘기자라는 거고 이 문제는 뭐냐면요.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서 피고가 그래요. 저 사람이 소유권자인 건 인정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권리자백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해서는 자백을 못하는데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인정하는 것은 자백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걸 자기가 취소하고 싶대요. 자백이 취소 뭡니까? 형동착경 아주 그냥 4가지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긋는 건 거의 단문 수준을 말합니다. 단문. 그러니까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여러분은 저는 자백의 요건을 몰랐어요. 뭐 자백의 철회를 몰랐어요. 형동착경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보시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모두 욕심낼 수는 없고 이런 거 잘 챙기세요. 제가 수업하는 걸 챙기고 나 자백의 철회 몰라. 다음에 보지 뭐 이러셔도 됩니다. 그냥 표시만 좀 해놓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자, 위에 1문에 4번으로 갑니다. 자, 공통 추가 사실이래. 이건 뭐지? 그러면은 근데 이 문제는 넘기지만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가져와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형광펜 해놨구나. 다시 앞에 3번 좀 봐주세요. 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건 읽어야 되겠네. 4번 때문에 읽는 거예요. 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은 을병에게 야 내가 임마 그러니까 저당권도 지금 내가 말소도 안 되고 3억 내놔. 그 경매를 신청했어요. 저당권이 살아있으니까. 그랬더니 X가 완납했어요. X가 누구죠? 경락인이죠. 그랬더니 X는 을병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소를 지겠습니다. 어디다 나왔네. 그러니까 뭐 복잡해졌는데 정이 저당권 실행하면 X가 여기 등장하죠. X는 경락인으로서 철거를 구합니다. 네,
철거를 권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뭐 소유자 인정한다는 건 별로 의미 없고 뒷페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뒷페이지로 딸렸거나 너무 양이 많을 때는 공통 추가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괄호를 좀 해가지고 앞에 걸 좀 요약해 놓기도 했어요. 예, 앞에 걸 요약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3억이고 뭐 3.6원 그중에 다 옮겨놔. 철거 소송까지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플러스부터 보시면 돼요. 파란색 플러스, 그죠? 예. 그냥 바로 플러스 하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실까봐. 이외 변론길 을이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넷째 줄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을이. 자, 그리고 병은. 자, 이거 지분 팔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고 그냥 얘들. 각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어쨌든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병은 법정지상권 주장을 전혀 없었다. 예,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문제도 좀 좋아 보여요. 별표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는 좀 가능하면 보시고, 별표도 참 애매해요. 담고 있는 주제가 정말 요런 거. 이런 거 나왔다. 이런 데 별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주로 제가 문제에다 별표를 하는 거는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짜 마음에 든다. 학생들에게 함정도 적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연습을 좀 해보자는 얘기고 별표 2개 이상은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1개는 그냥 넘겨도 좋습니다. 연습은 안 해도 2개, 3개는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문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낙찰 완납했으니까 철거하라. 근데 얘들이 지금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대요. 그러면 아까 그건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얘들 소유인데 여기 소유니까 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안 되겠지 뭐 그냥. 그죠? 그래서 답을 내면 뭐 안 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너는 주장했지만 배척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이. 얘는 뭐예요? 얘네들이 통상의 공동소송인이니까 그냥 판단조차 하지 않다가 정답이었어요. 당시 교수. 그거 다 좋은데 쟁점이 뭐 좀 더 없을까요? 하나 더. 자, 뭐 없을까? 미등기라는 부분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위에 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사실 을병이 결국은 이 건물에 등기를 했는지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 말이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법정지상권에서 관법지랑 366법지를 다 쓰는 걸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좀 어려웠죠. 그죠? 사실 우리는 366만 생각을 했는데,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거 관련 판례를 3교시 할 거니까 지금은 대충 하고 넘길게요. 자, 이럴 때 얘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사실은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등기를 하고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기를 안 했어. 이 바보들이. 그래서 달라. 근데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요. 세 번째 실행이 돼야 돼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철거를 구할 때 얘 입장에서 자기가 요때 경락될 때 당시에 얘들이 건물의 소유자여야 사실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로스쿨생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이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수업은 질문도 되게 많으니까 질문 답을 잘 해보세요.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아닌 자, 미등기 매수인 같은 사람은 법정지상권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이거 틀린 질문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언제나 법정지상권은 사고예요. 짠!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너 갑자기 법정지상권 취득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법적 소유자여야 돼요. 미등기 매수인들은 상당히 많은 권리가 있지만 사실 미등기 매수인을 머물러 있으면 법정지상권 아예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얘들이 등기를 건물을 빨리 해야 의미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실제 판례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얘가 실행을 했을 때 얘가 법정지상권을 366을 취득하느냐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이 아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뭔 주장을 하냐면 366 말고 관법지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렇게 먼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임의경매인데 366조 임의경매인데 어떻게 관법지가 돼요? 그거는 얘가 관법지를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동일인 소유인데 팔면서 등기를 이쪽만 하면 달라졌잖아요. 아까도 뭐 그래서 다르다며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얘가 관법지를 취득하면 그게 얘들한테 뭐가 좋아요? 관법지가 있는 건물을 사면 신의칙으로 철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쟁점이에요. 근데 여기 채점 기준표도 약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쟁점만 좀 파악을 할게요. 그래서 1번 관법지에 대해서는 이 판례입니다. 밑에 보면 셋째 줄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취득한 이게 무슨 말이죠? 토지를 산 얘네들이 건물도 소유권은 얻지 못했지만 결국은 소유권 얻을 처분권자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매도인입니다. 여러분. 매도인 누구예요? 갑이라고 써놓으세요. 갑에게 관법지를 인정한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점 기준표였는데 제가 추가한 거예요. 얘가 갑이 관법지가 없는 이상 을은
신의칙 항변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관법지 취득했다는 주장은 아예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요. 갑에게 매도인에게 관법지를 취득시키면 자기들이 뭡니까? 신의칙으로 지금 쳐내려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먹히지 않았죠? 야, 누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냐? 동일인 소유인데 같이 샀고 등기를 이걸 먼저 했다고 이때 얘가 관법지 취득하는 게 어디냐는 거죠. 이거 어차피 팔릴 건데.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고. 오히려 그 밑에 2번의 366 법지는 쉽죠. 그냥 뭐 저당권 할 때 소유자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돼요. 그리고 3, 병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그리고 또 여기서 아래 위에 뭐 빠져 있지만은 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철거의 상대방은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초반에 나오면 좋아요.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을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제대로 배척해주고 병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법원에 판결을 물은 게 아니라 맨 위에 뭐로 끝났어요? 법원은 얘들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을은 배척해주면 되고 병은 판단을 아예 안 한다가 당시 교수의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독립의 원칙이랑 섞어서 내고 싶었던 거죠. 별 큰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문의 5번. 자, 14년 육모 보고 있죠? 1문의 5번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특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너무 특이해요, 문제가. 되게 전형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별표 하나 정도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마지막 파이널 강의하면서 2018년 12월에 별표 4개 하세요. 마지막에 갑자기 4개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대로 사례형에 나온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내용은 하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주의적 청구가 건물 철거고요. 예비적 청구가 지료 청구입니다. 근데 1심이 주의, 기각, 예비 인용했어요. 자, 여기서 원래 특의 A급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필기를 해드릴게요. 주의를 청구하고 예비를 청구했어요. 근데 주의가 기각되고 예비가 인용돼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피고만 항소를 보통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원고는 만족하나 봐. 주의가 인정 안 됐지만 난 이걸로 좋아 이런 거죠. 근데 얘가 피고만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 항소심은 집중적으로 그럼 진짜 예비를 지금 이거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소 불가분이죠. 2심은 같이 이심됩니다. 그래서 항상 쓰죠. 2심은 전체가 이심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예비가 인용된 거에 대해서 항소했을 때 이게 혹시 얘 말이 맞아서 얘가 이겨.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된다고 해서 이거 다시 봐주지 않아요. 주의가 기각이 되면 예비를 봐주지만 예비가 기각이 된다고 다시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 상태로 확정될 수 있어요. 이걸 막고 싶으면 원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라도 부대 항소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특 A급 예상 문제가 올해 나와버린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거고 저 아니라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이게 한 번도 변시 안 나왔던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우죠. 우리는 주의기각 예비 인용해서 피고만 항소하고 예비를 기각할 때 원고가 부대 항소를 안 했는데 주의는 아예 심판은 오로지 예비만 심판하지 이거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낸 게 아니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그랬을 때 주의기각 예비 인용인데 피고만 항소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너무 좋아. 그런데 1심 판단과 달리 어떻게 나왔냐면은 건물 철거가 주의거든요, 여러분. 주의가 이유 있고 주의가 이유 있어도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부대 항소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항소가 이유가 없대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고 말이 맞네, 이거 기각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은 그냥 예비가 인용된 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비가 인용됐는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면 정답은 뭘까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예비적 청구 인용에 대한 항소가 되면 2심은 상소 불가분 다 올라가는데 주의적 정도 올라가지만 심판은 불변금 때문에 원고의 부대 항소가 없는 한 주의는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예비만 심판하겠다. 그리고 보통 예비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가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항소심은 철거 청구는 심판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철거가 이유 있는 것 같다. 이건 유혹하는 거죠. 심판을 아예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소한 지료 청구, 예비적 청구만 하는데 항소가 이유 없으면 그냥 항소 기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걸 벗어나는 데서 이 문제는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항소심에서 예비를 인정해서 왜 이게 뭐예요? 예비가 만약 인정되면 이거를 기각을 하니까 이걸 죽이면서 이것도 죽은 채로 내비두니까 이거 원고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중요한 거였는데 특이하게도 항소는
기각돼서 그나마 원고가 다행이죠. 그죠? 예비는 계속 인용된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그건 아시죠? 1문에는 민법과 민소가 섞여 있고요. 2문에는 주로 1문은 합쳐서 150점. 그래서 민법, 민소가 섞여 있고 2문에는 주로 민법만 거의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민소보다 민법이 2배 정도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에 비해서 한 150점에서 170점. 정말 많은데 한 180점 나오고요. 민소는 이제 한 6, 70점에서 한 많이 나오면 한 90점? 뭐 이렇게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2대1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인데요.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이럴 때 잘 해놓으시면 이 수업이 종강쯤 됐을 때 이렇게 문제 6번 같은 거는 또 나왔네요.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은 여기다가, 연습 혹은 테스트? 그리고 제가 써드릴게요. 테스트라고 쓰든지 자기 편한 걸로. 연습? 그래서 하는 그냥 통일해야 되겠네, 말로.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풀어보는 문제 중에는 뭐 문제의 어떤 목차나 논리적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있고 그냥 이 6번은요 그냥 외워야 돼요. 목차를. 자, 어떤 건지 볼게요. 공통 추가 관계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철거 구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된 경락인이 건물 철거해라는 소송에서 보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 을병이 Y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했대요. 자, 그러면 건물의 점유가 일부가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이 건물의 철거를 구하던 사람이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Y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 목차 4개 나오나요? 이거 한 3개나 4개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올 겁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변시가 좋아하는 유형이면서 나왔을 때 4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정답률이 낮은, 제가 매년 답안지를 뭐 몇백 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Y는 도대체 피고로 추가해서 뭘 청구하려고 그럴까요? Y는 건물에 뭐 일부든 전부든 임차인에 불과하잖아요.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구할 건 뭐예요? 약간의 민법 지식이 필요한데 임차인한테 건물 철거 구합니까? 아니죠. 퇴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에 사안에서 Y를 추가하는 것은 퇴거를 같이 하려는 취지인데 자, 이거는 그냥 외워서 쓰셔야 돼요. 아니, 고필공 추가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안적이 이거 무슨 고필공이야, 이게. 근데 써야 돼. 고필공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고필공이 아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맨날 쓰는 거예요. 실체적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관계가 아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전형적입니다. 민소는 사실 여기다가 밑줄 공부를 조금 더 해도 돼요. 민법보다. 민소 좀 여러분 약하실 거니까. 두 번째, 예성공 추가. 괜히 쓰는 거예요. 예성공 추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죠. 철거도 하고 퇴거도 해야지 뭘 양립이 불가능해요. 그죠? 철거를 하면 뭐 퇴거를 못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점수예요. 대단한 실력도 아니죠? 요령이에요, 요령. 3번 인수승계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변시 기출이에요. 요거네요, 요거. 변시 기출되고 변모에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볼게요. 인수승계가 뭐죠? 소송을 하다가 아직 계속 중인데 당사자가 바뀐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가 들어오면 참가승계고 내가 끌어들이면 인수승계고 그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승계가 되려면은 소송물 자체를 양수했거나 그게 아니면 뭐예요? 계쟁물 승계라 그래가지고 물청이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때요? 철거 소송이니까 물청이에요. 물청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이어받았다 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아, 너는 계쟁물 승계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쟁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판례 외우세요. 건물 철거 청구 중 철거 의무의 승계를 전제로 승계인을 데려오더니 등기 말소를 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추가적 인수 신청은 이 세상 없는 신청이라는 겁니다. 인수승계는 반드시 교환적입니다. 지금 있던 피고를 맞바꾸려고 하는 거지. 야, 너도 들어와봐. 철거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말소도 구해야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적용된 거죠? 철거 구하는데 너한테 퇴거도 구해야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퇴거 청구를 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병합에도 추가적 병합도 있고 교환적 병합도 있고 청구의 변경에도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계에서는 추가적 승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시 4회인가요? 제 기억엔 그런데 초기에 한번 나오고 사례형으로. 지금 저 여기서 다 사례형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몇 번 건드려주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지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6년, 7년이 지난 상태라서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되게 좋아하는 판례예요. 자, 최종 결론입니다. 현행법상 Y를 피고로 추가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목차를 하나, 동그라미 4번을 적는다면 뭐 그게 뭐 0번이 될 수도 있는데
통공 추가를 써볼 수가 있겠죠.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예요, 사실은. 그쵸? 아까 고필공이랑 예선공이 아니면 통공이잖아요. 너는 철거해라, 너는 퇴거해라. 그런데 통공은 왜 안 되죠? 그냥 그건 제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채점기준표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하나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약간 이런 관점인 거지. 그래도 있는 제도 중에서 1, 2, 3번을 쓰고 안 된다 그랬고 4번 써도 됩니다. 얘들은 통상의 공동소송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없죠. 자,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공동소송인 추가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되는 게 고필공 추가랑 예선공 추가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지금 뭐예요? 통공 추가죠. 자, 반대로 피고나 원고를 바꿔버리는 거. 그거 무슨 제도 있어요? 피고 경정제도가 있죠. 근데 뭔 없어요? 원고 경정제도는 없죠. 자, 그래서 원고 경정과 통공 추가가 안 된다는 걸 한마디로 해볼까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당변은 안 된다라고 하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당사 변경은 안 된다. 자, 이 수업이 내용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굳이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명제를 말하거나 질문을 던진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면 다 안 되는 거고 다들 많이 모른다는 걸 알고 있고 수험생 강의도 다 몰라요. 물어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니 막 3학년 되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모릅니다. 근데 꼭 챙기시고요. 제가 가끔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하면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7번까지 보실까요? 7번까지 풀고 쉽시다. 왜냐면 8, 9번을 거의 안 풀 거라서 문제가 이상해서. 자, 7번 볼게요.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시간에 지금 1, 2물 다 풀었어야 돼요. 근데 OT를 했고 좀 천천히 했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은 이렇게 변경된 건데 이건 변경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의미 없고요. 새로운 사실로 그냥 보세요. 차라리 그냥 변경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X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냥 앞에 거 안 읽어. 귀찮아. 시간 없어. 요즘. 을병이 완전히 새로운 사실입니다. B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치고 그냥 이제 새로운 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건물에 무에게 임대합니다. 무에게 임대. 그럼 무는 임차인이네? 무는 인테리어 업자 기에게 내부 수리 공사를 맡겨요. 대충 들어오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뭐 공사를 맡겼구나. 여러분 여기서 임대인이 공사를 맡기는 건 왜 그렇죠?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거 빵꾸가 나가지고 도급을 준 거죠. 그 중요한 A급 판례 뭐 있어요? 임대인이 도급을 줬는데 수급인이 잘못해서 불이 나서 임차인이 못 들어오거나 임차인 물건이 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해준 귀책 사유를 물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죠? 수급인의 잘못인데 이행 보조자죠. 도급관계는 지시감독관계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냥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 이건 임차인이 도급을 맡겼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맡길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기가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획이 해지되니까 을은 단독으로 B 건물의 점유자인 기가 누구냐면 잊을만 하니까 그 밑에 수급인이라고 한번 써볼까? 지금 공사 끝나고 점유하고 계시구나. 얘를 상대로 인도를 구합니다. 자, 을이 단독으로 인도를 구한다는 거. 을은 기랑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자, 단독으로라는 말 앞에 바로 쟁점을 써야죠. 뭡니까? 조문으로 쓸 자신 있어요? 조문으로? 265 단서라고. 이건 하도 유명한 조문이라 숫자를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은 물청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쟁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물청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을이 굳이 뭐 출제자가 미치지 않고서 단독으로라는 말을 왜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보존행위고 아예 265조 단서도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뭐라고 하느냐. 1번 을병은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아닌데 왜 보존 등기를 하셨나요? 이상한 놈이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너무 특이하다 이것도.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아닌데 왜 보존 등기를 했나요?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별걸 다 12야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원시 취득자가 건물을 팔아서 산 사람이 그냥 일바로 나 1등이 좋아하면서 보존 등기했다.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가 없다는 멘트는 뭐예요? 등기는 실체적. 그렇지.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하자면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되는 거죠. 과정이 뭐 몇 번을 돌든 그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남의 등기부를 위조해서 내가 소유권 전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수인이고 돈도 다 내셨대. 그래가지고 유효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막 위조죄로 처벌도 안 되죠. 형법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위조는 사회적 범죄로 처벌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공정조사 원본 부실 기준은 확실히 권리가 있으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걸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1번 주장은 쌉소리 하지 마라. 쳐내면 되고 2번 을이
병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어. 아,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네.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공사비 채권의 유치권을 행사를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떨까요? 공사비 채권, 유치권?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되지 않을까요? 공사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실제 찾아보시면. 밑에 볼게요. 보존 등기 무효 주장.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현재의란 말도 좀 기억해 두시고. 원칙자든 아니든 말든 네가 뭔 상관 이겁니다. 인도 청구 소수지분권자 265조 단서.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조문으로 말해요. 265조 단서 이렇게. 오히려 판례는 다 알고 이제 조문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주장. 목령 변전 특 그냥 요건이 한번 나중에 보시고 두 문자 노트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1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채권은 관하여 생겼고 뭐 변제기 도래했겠죠. 뭐 근데 뭐 안 나와 있어요. 변제기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뭐냐면 공사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럼 뭐 변제기 지났겠죠. 그런 겁니다. 문제가 무성의하면 우리도 무성의하게 하시면 돼요. 유치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요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죄송한데 아까 다시 위에 문제 그 맨 위쪽에 마지막 줄에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이런 세 가지 주장이 타당한가? 그리고 을이 이 건물이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보고 한번 답해봐. 이거 어려워요. 예. 을이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치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허무한 답입니다. 변제를 하면 된다. 뭐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인도받기 위한 요건, 유치권이 성립함으로 1억이 지급돼야 된다. 채무자가 지급하면 된다. 근데 그건 남의 일이고 변제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직접 변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고육지계인데 그죠? 지사를 깎으면서 변제를 해주는 건데도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제3자의 변제라는 거를 쓴다는 게 좀 쉽지가 않고 또 민사집행법 규정 내가 지금 숫자를 잊어버렸네 조문을. 민사집행법 보면 유치권자가 또 변제를 할 수 있는 그 유치권자에게 이렇게 변제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제를 하고 이제 그걸 푸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요 마지막 부분에다 이제 좀 쓰기 어렵다라든지 여러분이 뭐 쓰자 약속을 좀 합시다 이렇게 이런 거 필수 기재인데 사실 이건 뭐 엄청난 필수 기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쓰자라든지 쓰자 쟁점 찾자 이렇게 해볼까? 찾자 쓰자 예 이건 뭐 할까요? 연습하자 미안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잘 못 정해드리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취지는 아시겠죠? 제가 분류해드린 취지는 네, 좀 쉬겠습니다. 15분 쉬고 이 수업은 10시 종료예요. 특이하게 제가 늘 10시 반 종료인데 저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10시 종료인데 조금 오버될 수는 있어요. 한 10시 10분 정도, 15분까지 좀 봐주세요.